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두방에서 고객을 대하는 것은 제 자부심에 연결되는 일이기에 꼼꼼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작은 일이라도 신을 대한 신념에 따라 저는 그것이 삶을 이루는 큰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자부심을 지키는 것은 제 자아를 지키는 것이며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극복해온 외로움과 고통이 모두 헛수고가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들 둘에 딸 하나 제 인생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 믿음직스러운 자산이죠. 그리고 먼저 간 제 아내가 제게 남기고 간 자신의 분신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32살 막내딸이 유치원에 들어가는 거를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끔찍한 사고였고 그 사고로 인해 저는 제 자신과 같은 아내를 그리고 제 자식들은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지요. 아내가 제 곁을 떠났을 때 그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되는 극심한 고통이었고요. 먼저 간 아내도 그 어린 나이에 자식 셋이고 억울하고 불쌍해서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서 속이 나 아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도 확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저승으로 길동무로 아내를 쫓아가 그 고통을 없애고 싶었죠. 하지만 당장 내 자신이 힘들고 살아갈 날이 막막한 것보다도 아내가 제게 맡기고 간 자식들. 아내와 제 자식들은 아내만의 힘으로라도 어떻게든 키워내야 했습니다. 불쌍한 제 아내가 편히 눈을 감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말 피똥 싸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지 않았다면 저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었어요. 40대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살았지요. 특별한 능력은 없고 믿을 수 있는 건 건강한 몸과 남보다 조금 더 튼튼한 뼈만 있었어요. 그 몸뚱어리를 태워가며 자식들을 따뜻한 곳에서 잘 키우기 위해 항상 몸을 버렸지요.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구두수선 일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그 일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어요. 변한 게 있다면 예전에는 자식들을 위한 돈을 모두 벌었지만 이제는 그저 앞으로 나를 위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제는 자식들을 걱정 없이 몸 하나를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지요. 자식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애비의 보살핌에서 그들이 졸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40대인 제 큰 아들은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기쁨인 막내딸은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한 만큼 다행히도 제 자식들도 그러한 노력을 알아주었고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다 컸다 하더라도 자식으로 인한 걱정이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전히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자식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큰아들이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 녀석은 아직도 적절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말이죠. 어려울 때부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애비 도움이나 동생을 돌보는 책임감도 있고 내 앞길을 잘 보아줘서 결혼은 조금 늦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0 중반이 지나고 남은 부분까지 다가서도 결혼 상대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제 동생들이 모두 독립할 때 가장 큰 아들이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나 혼자 남을까 봐 걱정돼서 그 일이었어요. 이에 대해 누군가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가라고 했어요. 나는 내 엄마가 되고 너는 혼자 남게 되어도 외로움에 대한 대처 경험이 적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을 찾아가도록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사람은 단지 옷이라고만 몸에 걸치지 않아요. 내 몸에 맞는 옷인지, 날씨에 맞는 옷인지, 그리고 내가 이 옷을 입고 싶은지를 따져야 해요. 그런데 나한테는 결혼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디 벗고 싶을 때 생각 없이 벗어 던질 수 있는 건가요?
나중에는 벗지도 못하고 내 살에 달라붙을 수도 있는데. 참나, 하기도 전에 벗을 생각부터 하냐? 결혼할 상대를 찾기 전에 헤어질 생각을 하는 거야? 너도 참, 어째서 젊은 놈이 구덩이를 무섭다고 해서 장을 못 뛴 거야? 아유, 언젠가는 늙었다고만 그러더라고 아무도 없을 거야. 주워갔다고 하셨으면서 찍어 먹어봐야 똥과 된장을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일찍 그 길이 아닌 길로 가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큰아들을 막바로 때리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면 다르다고 안 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것이 나아요. 인생이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 차라리 일찍 깨닫고 아니라는 것에 발을 들이지 않은 큰 아들의 말이 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결혼을 제 자식이 하게 될 줄 몰랐었으니까요. 몇 년 전 작은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사람을 데려왔었어요. 지형과 동생을 통해 만나는 사람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연애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조금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아마 그만큼 좋은 관계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차라리 사랑에 불 붙었을 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해 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작은 아들이 그 상대를 데리고 오기 전에 큰 아들이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우선은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상대가 민족의 배신자나 친일파 집안 출신이 아니라면 넘어갈 만한 문제일 겁니다. 라고 말했었죠. 제 자식들을 너무 믿은 것 같습니다. 무심코 무슨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결혼이 초혼이 아닌 둘째 결혼 상대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물론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왜 아들이 그 선택을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또 큰아들도 최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생이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얻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부모가 쉽게 허락해 줄 것으로 믿었던 그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형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죠. 모든 걸 알게 된 제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은 앉기도 전에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아버지, 이게 재혼이라고 하는 것도 애매해요. 그 사람이 사실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1년 정도 살다 갈라서게 다해요. 결혼보다는 동거에 가까워요. 이놈아, 식을 올렸으면 다 한 거야. 아무리 법적인 관계 아니라고 해도 사실혼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 저도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최선인 것만 생각하는 부모였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왜 작은 아들이 이 결혼을 감행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답답하더군요. 만일 아내가 제 곁에 있었으면 무슨 말을 했을까? 아내는 정말 결혼을 기꺼이 허락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서 모든 본능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아이를 이미 한 번 성인으로 만들려고 이리 고생하여 키운 것일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성철아, 사람이 한 번 성인이 된 곳에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책임 없이 그냥 헤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그걸 다 따져봤니? 그 아가씨는 이번에 너와 1년 살고 안 헤어질 확신이 있다고 하던데 너는 자신 있고 작은 아들은 내 말에 반대를 한다더군요. 그 아가씨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은 전적으로 그 아가씨의 탓이 아니라 그 아가씨는 피해자라는 거야. 이렇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같이 살던 남자가 술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 손버릇도 안 좋은 사람이라서 같이 살면서 몇 번을 폭행으로 경찰을 부르고 하다가 헤어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 사람 잘못이고 책임이에요? 그 사람은 피해자인데 물론 그 얘기를 듣고 약하게는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저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결혼을 해야 하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더 연애하다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선뜻하진 않군요. 작은 아들에게 기꺼이 결혼 허락을 하면서 축하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순순한 허락이 떨어지지 않자 작은 아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어요. 장장 3개월 석 달간 작은 아들은 그 아가씨와 함께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매일 제 집에 찾아왔고 그 아가씨를 데리고 제 구두방에도 찾아왔는데 어떻게든 얼굴이 맞닿도록 했었어요. 그 아가씨는 오밀조밀 고왔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매달려서 마음이 더 불편해졌죠. 아버님, 왜 반대하시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이해해요, 아버님이. 성철 씨를 정말 아끼시고 혼자 소중하게 키우셔서 조금이라도 자식이 힘든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신 거잖아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과 같은 입장이라면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 저는 정말 성철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다면 평생 살면서 후회 한 번도 하지 않게 잘할 거예요. 일주일에 3번이나 4번씩 제 구두방에 음식을 포장해와서 아버님께 점심 아직 안 드셨죠? 하면서 제 앞에 음식을 싹 펼쳐놓더군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어른 앞에서 그렇게 태연하게 넛을 떨 수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결혼을 반대했지만 안타까웠습니다. 남의 딸에게 매정하게 구는 것에 대해 죄의식이 들었고 이러한 노력이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제가 3개월에 걸쳐 삽질 끝에 작은 아들의 결혼을 허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돈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아들이 제게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속는 척하여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만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척하여 사돈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사돈과 사모님은 저희를 만나자마자 함께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돈은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일 테니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부인은 제게 요새 마음이 많이 언짢으시다고 하시면서 같은 부모 입장에서 다 이해한다고 만나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사과를 하고 제 앞에서 죄인처럼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연신체 눈치를 보시는 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뭔지 자식을 위해 자존심을 굽히는 게 저 또한 부모라서 이해가 되더군요. 그리고 두 분도 참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어른, 좋은 부모였죠.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사돈 부부의 모습은 제가 끝내 작은 아들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모 아래서 외동딸로 자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어쩌면 며느리에게 단점은 오직 이전의 사실혼 이력 하나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게 보이는 사돈 부부의 인성이 며느리에게도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믿어야만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수도 있겠네요. 결혼을 허락한 후에 저는 반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석 달 동안 반대로 지쳐서 그 후에 며느리가 작은 아들을 통해 결혼식을 최대한 작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는 두 번째라는 점을 감안하면서요. 결혼식은 요란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때도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저 뭐든 며느리의 마음에 맞게 해주더군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녀석이 왜 그럴까 했지만 저도 예전에 제 아내 옆에서 쩔쩔매기만 했으니 아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제대로 홀린 모양이구나 하고 씁쓸하게 웃었지만 결혼 후 아쉬울 때 감춰졌던 본색을 드러낸 며느리를 생각하니 확실히 제 아들이 제대로 홀린 거였어요. 며느리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했습니다. 둘이서 나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며 며느리는 거봐요, 아버님. 제가 결혼하면 정말 잘할 거라고 했죠. 이렇게 바로 예쁜 손주가 생긴 것 같아요.
만들었잖아요 라고 웃더군요. 그때는 정말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축하할 만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정반대로 제 작은 아들에게 그리고 제게 속이 터지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였습니다. 임신 전에 며느리는 별 문제가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잘 보이려 노력했죠. 작은 아들과 집에 올 때마다 바리바리 뭘 그렇게 사오는지. 그러나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그가 같은 사람인지 의심될 정도로 변해버렸어요. 원래 행동거지가 묵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행동하는 편이었죠. 외동딸로 오냐오냐 자란 티가 난다고 할지 제가 결혼을 반대할 때도 한 번도 죽지 않고 계속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들풀과도 같았던 성격에는 독이 있었군요. 며느리는 귀가 죽지 않는 당당한 성격이 아니라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기가 죽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며느리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것은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방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오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반갑기도 했어요. 손에 든 큰 쇼핑백을 보니 저는 며느리가 저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을 포장해 온 줄 알았어요. 아이고, 뭐 하러 왔어? 그게 뭐야? 또요. 음식을 가지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구두예요. 아버님께 드리려고요. 그 구두는 며느리의 말대로 7켤레가 넘는 며느리의 구두였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구두를 하나씩 펼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이건 뒷굽이 좀 닳았는데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엔 앞코를 반질반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스크래치가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해서 만지시고요. 알겠죠? 저는 10년간 구두방을 운영했지만 제 자식들도 제게 먼저 구두를 닦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손에 나은 냄새가 난다고 좀 쭈그러 앉아 일하는 것을 안쓰러워해서 말도 못했어요. 집에 지나갈 때마다 애들의 신발이 눈에 띄어서 손 좀 도와주면 그만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중요한 날에 구두 닦아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한다고 구두방 사장님 보고 배운 것도 많다며 저를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가족이 된 지 몇 달 되지 않은 며느리가 구두 한 켤레를 가져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 며 하는 것은 어이가 없었거든요. 대꾸하면 벽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말하면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청할 일이 있다면 시아버지께 며느리의 구두를 깨끗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었겠지요. 해준다는 생각으로 기꺼이 해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펼쳐가면서 말하는 모습과 마지막에 아버님, 이거 다 끝나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그냥 택배로 보내세요. 이거 들고 오느라 적게 빠지는 줄 알았죠? 라는 말까지 해서 황당했어요. 그래서 선수 구두를 다시 쇼핑백에 넣고 말했습니다. 가져가세요. 왜요? 아버님 일 많으시면 많든 적든 나는 원래 이것저것 주문하는 까다로운 손님은 그냥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구두에 흔적이 남고 반질반질하게 안 될까 걱정되면 내가 직접 해라. 알았냐? 그리고 구두를 담은 쇼핑백에 제가 쓰는 구두약과 소를 던져 주었어요. 며느리는 별말 안 하고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인사를 하는 듯 마는 듯 하고 떠났고요. 그 후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작은 아들과 딸이 집에 온 날이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본인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어디다 뒀는지 방안을 세심히 살피던 중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내 휴대폰 못 찾겠는데 전화 좀 해줄래요? 진동이 아니라서 벨소리가 금방 울려야 해요. 딸은 그때 거실에 저와 함께 있었는데 본인 휴대폰은 식탁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지러 가기 귀찮다고 하면서 제 휴대폰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몇 초 후에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휴대폰은 저와 딸이 앉아있는 소파 쿠션 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딸은 휴대폰을 꺼내 들자마자 화면을 보고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결과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에는 내 휴대폰으로의 부재중 전화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며느리가 나를 꼰대라고 저장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왜 아빠가 꼰대로 저장되었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언니에게 무슨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 남의 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건 제 마음이죠. 언니 마음이긴 한데 궁금하잖아요. 아빠, 언니에게 꼰대짓 한 적이 있어요. 생각할수록 어이없어요. 딸이 그걸 보고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딸도 제가 며느리에게 뭐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없고 별다른 관심을 준 적도 없는 걸 알 거예요. 딸이 좀 언짢은 목소리로 추궁을 하니 며느리는 제 눈치를 조금 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저번에 아버님께 제 구두 좀 맡기려고 했는데 알아서 하라고 내쫓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홧김에 그랬어요. 홧김에 일종의 작은 복수였던 겁니다. 뭐 그리 화나지 않았어요.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 내 나이에 충분히 꼰대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제 구두방에 구두를 바리바리 싸들고 며느리에게 좀 실망한 건지 놀랍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 꼰대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옆에서 며느리에게 언니 자식인 우리들도 아빠한테 먼저 구두 닦아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며느리가 와서 구두 닦아달라고 하니까 아빠도 황당하셨겠죠 라고 말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던 걸 며느리는 제가 꼰대라는 호칭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후에도 제 마음에 안 들면 대뜸 꼰대가 꼰대 같다는 말을 하겠죠. 입에 붙어 살았으니 그날은 아내의 기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거창한 제사를 지내지는 않더라도 단순히 가족들끼리 모여서 아내를 추억하며 아내가 선호했던 음식들을 준비하여 함께 먹곤 했습니다. 제사상에 음식을 많이 올리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는 가족이 될 새로운 자리로서 아내의 처음 제사를 맞이했지만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어머니를 위한 가족으로서의 배려나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과 함께 아내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집에 들어선 며느리가 현관에서부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아, 진짜 속았다. 나는 당신네 집에서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의아해서 상을 닦다 말고 뒤로 돌아봤는데 며느리에게 작은 아들이 타박을 하더군요. 아니, 음식을 다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올 건 사오고 음식을 하는 것도 얼마 없어서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무슨 제사야? 그래도 속은 거야.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향을 피운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게 제사야? 그럼 아니야. 며느리는 그 이후로도 계속 툴툴거렸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아내를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릇에 담고 하는데 주변만 빙빙 돌 뿐 뭐. 하는 일이 없네요. 조용하게 있어도 되는데 주변에서 연신 뭐야라고 중얼거린다. 그냥 제사 음식일 뿐인데 무슨 제사가 아니냐고 불평하는 것 같아요. 듣기가 싫어요. 굳이 그렇게 와서 불평만 하는 것이 정상인가 싶었고 이것 좀 해달라고 저것 좀 도와줘도 하는 척만 하는 며느리 때문에 사람들이 속이 뒤집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원래 제사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던 차에 맨 처음부터 남았네요. 듣지 못했던 내가 음식을 옮기란 말도 들은 채 돌아가며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도 하기 싫고 음식 옮기는 거 보기도 외롭기만 한 혼란에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했다. 싫으면 나가라는데. 제발 나가주세요. 그래. 너 결혼하고 우리 식구가 되는 거겠지? 다음에 처음이라도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닌가? 근데 참기 어렵네.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괜히 애들 엄마를 모욕하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내 집으로 가. 제가 화를 내려고 하니까 작은 아들이 와서 말리고 사과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당신 왜 그러세요? 사과해 주세요 하니 며느리는 뾰로통한 얼굴에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입만 우물거리더니 그럼 제 앞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 꼰대 같다고 하더니 휙 집을 나가 버렸어요. 작은 아들은 즉시 며느리를 불러 뒷걸음쳐 갔어요. 그래요. 제사 지내기 싫을 수도 있겠죠.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거기서 싫다는 티를 팍팍 내고 막말을 하는 게 옳을까요? 저와 큰 아들, 그리고 다른 남은 음식을 준비한 뒤 작은 아들과 며느리 없이 아내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식사를 했어요. 몇 시간 뒤 작은 아들이 며느리를 끌고 와서 제게 제대로 사과를 시키긴 했지만 얼굴을 숙이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 이제는 그만하는 말을 하는 며느리를 보아도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하지만 일이 변할 수 있느냐. 너는 분명 내게 결혼을 허락해준다면 너를 며느리로 받아줄 것이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후회가 들려고 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렇게 반성하는 척하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자리에서 나는 제게 구두 향 때문에 이박순도 심해지니 얼굴 한번 비춰본 적이 없어요. 괜히 시댁에 오기 싫다고요. 제 구두 냄새 탓하는 게 어처구니 없어요. 괴로웠습니다만 차라리 나도 며느리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아니, 며느리를 보기 싫어서 작은 아들도 이제는 제 집에 찾아오면 빨리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 아버지 속을 시끄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원하여 결혼을 했나 싶은데 한심스러웠죠. 그런데 또 마냥 작은 아들 탓을 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와 함께 사는 아들 속도 날이 갈수록 얼룩져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제게 찾아와 하소연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죠. 그렇게 제 앞에서 고생을 하고 결혼한데 속상한 일이 생겨와서라도 존재할 것 같았습니다. 한탄을 하기 민망할 거예요. 제게 미안한 마음도 있을 테고요. 그 마음을 지형한테 푼 건지 큰 아들이 몇 번 제게 성철이가 요새 많이 싸우나 봐요 라는 말을 했어요. 동생이 부부싸움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재수씨가 힘들게 하나보다 하고 작은 아들 소식을 알려왔어요. 그러던 중 아예 제게 직접 와서 맨정신으로 올 용기는 없는지 술에 잔뜩 취해서 힘들다고 결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소리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랑 결혼하고 이렇게 힘들었다고, 이렇게 마음이 안 맞고 매일 싸운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보면 마음이 꽉 막힐 것 같고 대화하기도 무섭고 그러웠어요. 야, 이 놈아, 비교해야지. 엄마가 언제 내 안을 뒤집어 놨는데 결혼은 당연히 어려워. 근데 너처럼 매일 후회할 정도로 힘든 건 아니야. 단지 내가 그런 상대를 선택해 결혼했을 뿐이야. 맞아요. 맞아, 내가 선택한 거죠. 내 잘못이야. 매달 카드값만 500씩 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배달음식이고 설거지가 귀찮다고. 요새 그 사람은 일회용 접시와 젓가락만 쓰고 있는데 그게 싫으면 아침과 저녁 저더러 설거지하라고 해서 제가 출근하기 전에는 퇴근 후에 설거지를 한다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것이 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한데 이렇게 된다면 왜 결혼을 했을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지만 울면서 말하는 작은 아들에게 뭐라고 했니? 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자식을 비웃는 것 이상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정말 며느리가 전에 했던 결혼 생활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사람이 미련스럽게 착했다고 느꼈고 그래서 결혼을 이어나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본인은 경찰 신고 기록도를 본 적 있다고 했었는데요. 제 아들이 사랑에 눈먼 답없는 머저리거나 아니면 며느리가 아들을 보기 좋게 아주 아름답게 속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성철아,
너 잘 생각해보고 늦기 전에 정리하든지 해라 고 하니 형은 그래 안 맞는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그게 내 살인이라도 오신 것인지 모를 정도로 딱 붙어서 벗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살되기 전에 잘라.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면 끝낼 생각도 하라. 그러나 아버지,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 혼자 우리를 키우느라 힘드셨었죠. 그래서 이제는 더더욱 판단하기가 힘들어져요. 혼자 되는 것도 무서우며 그 사람 조금만 수틀리면 애를 지울 것이라고 안 나왔으면 하는 협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그래도 아이를 낳고 변화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되면 철이 들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으니 나는 현재를 믿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믿어주길 바란대요. 그러나 30 넘도록 생기지 않은 철이 부모가 된다고 해서 바뀔 리가 없겠죠. 며느리는 손자를 낳았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불행 중에서 다행으로 건강한 아들을 낳은 며느리로서도 제 아들의 아이이기도 해서 손자가 생겼다는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아니요.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10달 가슴에 품고 있던 아이를 낳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고 수고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기에 전 어떤 것도 내지 않는 중에 제 아내 생각이 떠올라 제가 수고한 만큼 축하의 의미로 며느리에게 100만 원의 용돈을 송금하여 드렸습니다. 직접 전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송금 후 수고했다는 문자를 남겼어요. 그런데 잠깐 후에 며느리가 전화하였는데 제가 보낸 100만 원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아버님, 방금 전해주신 돈을 확인했어요. 응, 성철이 너에게만 주는 거니까 고생했다고 해서 그건 애기용품 같은 걸 사야지. 너 말고 너가 사고 싶은 거 사라. 근데 솔직히 100만 원으로 뭘 살까, 아버지?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첫손 주면서도 아들로 안겨들었는데 100만 원은 너무 적잖아요. 저 딱 200만 원만 더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그 전부터 정말 가지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100만 원을 돈 취급도 안 하는 며느리의 말이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양아치가 돈을 뜯어내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집은 손주가 나오면 재산 증여도 해준다더라고 몇천만 원 드는 조리원 비용도 퍽퍽 내준다더라고 300만 원만 하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 끝이 없이 계속되는 며느리의 질긴 투정이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돈을 갖다 줄 생각은 없고 단지 끝까지 갈 의지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낳은 아이에게 뭘 하려는 거야? 수고했다고 용돈을 많이 주고 좋다고 해도 따질 거면 받지 말고 성철이에게 주세요. 적어도 하나라도 분유를 더 사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잘해주는 집이 있다면 처음부터 내가 반대했던 그 결혼을 말고 거기로 가세요. 그러면 너희도 편할 것 같고 나도 편할 것입니다. 돈을 끝내 더벼 먹이지 못한 며느리는 매우 유치한 방법으로 보복하려 했는데 고의로 손자를 내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손자가 좀 가벼워 보이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손자를 데려오지 않았는데 그냥요.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손자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손자를 볼 욕망보다는 며느리를 보기 싫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손자에 대한 애정보다 며느리에 대한 미움인 거죠. 참 씁쓸했습니다. 보기 싫어하는 며느리를 무시하고 차라리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무지 더 이상의 모욕은 참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참지 못한 것보다 제 가족이 참지 못한 거겠죠. 제 짝손자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식은 어쩔 수 없게 잡혀있지만 돌잔치만은 성대하게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몇 명이 초대되지 못해도 좋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더군요. 그래서 안락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축하 공연도 예약했습니다. 아이는 어차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지만 나는 첫 손자의 돌잔치를 더 특별하게 느꼈습니다. 아침에 목욕탕에 가서 청소를 하고 이발소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로션도 바르고 양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무거운 금 반지도 가져왔죠. 손자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되었던 예전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손자를 보면 더 애틋해지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도착한 사돈 부부와 사랑을 주고받은 다음에 손자에게로 다가갔다. 우리 준호,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방실방실 웃고 있네. 오늘은 무슨 날인지도 알아? 그 말에 웃음을 붙잡고 그렇게 웃는 거야? 할아비하고도 같이 웃자. 이리 와봐. 이렇게 말하며 손자 쪽으로 손을 뻗었더니 조그만 게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제 쪽으로 넘어오려고 했다. 그래서 아들에서 손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버님, 준호 만지시려면 손을 씻고 오세요. 저기 화장실이 있어요. 곁에 있던 며느리가 말했다. 데려가는 게 아니겠죠 뿐만 아니라 제게 손을 씻고 오라고 하더군요. 한순간 지저분한 손으로 갓난쟁이 손자를 만지려고 한 하조비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황당하고 억울해서 며느리에게 제 손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나 손 씻고 왔다.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들러서 근데 왜 아직도 손톱에 까맣게 뭐가 끼어 있는데요? 그냥 물만 묻히는 게 제대로 씻은 거예요. 대충 헹구기만 한 거지. 가서 제대로 씻고 오세요. 그런 손으로 아이를 만지려고 하시면 안 되죠. 아우 더러워.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인상을 찌푸린 건 제 손톱 아래 남은 구두약이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타올로 박박 문지르고도 닦지 않는 흔적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것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닦아도 마치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속이 상했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런 흔적은 보기 싫을 수 있지만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홀로 세 자녀를 열심히 키워냈다는 증거나 다름없었고요. 그렇게 흔적이 남을 때까지 구두를 닦고 또 닦았다는 것이니까요. 그런 참담한 심정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더러운 것이라고 한 순간 손자를 안아보지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조용해지더라고요. 남들도 보기에 충격적인 일이었죠. 산부인을 며느리로 불러 말리던 중에 바로 그때 사돈이 제 뒤에서 닥쳐 며느리에게 손자를 건네주며 손자를 사부인 품에 안았지 않겠어요. 그러던 중에 며느리의 얼굴이 돌아가며 아, 아빠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돈이 며느리의 뺨을 때린 후에 경악과 분노로 몹시 놀라서 너무나 당황하여 원래 하려던 말도 잘 까먹게 되었죠. 그러자 주위 사람들은 모두 경악에 휩싸인 채 며느리의 팔을 잡아 나를 향해 이끌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이거야.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드리겠어요. 무엇이 잘못됐다고 나에게 사과해야 하고 아빠가 왜 나를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거만하고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죄야. 너 지금 내 부모님의 얼굴에 물릴 수 있다니까 아버지께 물려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고개를 숙이고 빨리 사과해야 해요. 빨리. 싫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먼저 준호이 손을 만지려 하셨잖아요. 우리가 준호이 얼굴에 세균이라도 묻거나 한복에 얼룩이 난다면 어떡하려고요. 그건 값이 비싼 건데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라도. 어떻게든 말해도 고개를 똑바로 곧게 세우고 바크바크 소리를 질러대는 며느리. 자식이 부모가 주는 것으로만 자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거만하게 나오자 내 옆에 있던 딸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라도 단 줄 알아요. 세균아, 너는 아버지의 돈에 닿은 구두에 대해 우월한 태도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 구두를 찾으며 괜찮은 돈을 받느냐.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에게 300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음악 소리가 나더라도. 아니, 정말 말이 되죠. 너희 신랑이 우리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던 거야? 아가씨 카페에 올 때 구별하도록 해. 왜냐하면 아가씨가 엄마가 나왔을 때 해달라 붙는데 내가 우리 아빠를 욕하면서 할 말을 하는데 나도 당연히 끼어야 해. 내가 내와 다르게 효도하는 딸이니까.
말이 좀 짤래. 너, 입 좀 다물어.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존중받고 싶냐? 그럼 존중받게 행동해. 너같이 위아래 구분 없이 막 나가는 사람들이 손 아래 사람한테 대접 안 받으면 개거품 물고 쓰러지려고 하더라고 생각도 못하고 내가 우리 아빠한테 기본이라도 하면 내가 이러겠니? 참나. 그럼 잘난 아빠한테 손 씻고 오라고 해. 손 씻고 오면 내 아들이라도 아무리 줄 테니까.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정신이 없는 게 너 이리 와서 내가 그 쓸모없는 머리통 다 뽑아버릴 테니까. 벌처럼 튀어나간 딸은 그대로 며느리의 말이군. 머리채를 잡아서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악을 쓰면서 정말 뽑아내려는 기세로 좌우로 현란하게 흔들면서 며느리의 비명소리도 더욱 커졌어요. 이거 도대체 왜 달고 다니는 거지? 어차피 기능도 안 되는 건데 왜 붙여 다니는 거야? 야, 너 이거 나 안 나오잖아. 내가 제대로 생각도 못하는 이 머리통 오늘은 아예 뽑아버릴 거야. 우리 아빠가 손에 묻어있는 구두는 왜 아직도 있지? 우리 아빠 손에 왜 구두약이 남아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게 더럽다고. 내 인성이 100배 1000배 더 지저분해 이 건방진 인간아. 엄마와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려고 하는데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도 누구도 제 딸을 막을 수 없었어요. 딸의 기세가 너무나 무서웠고 아마도 며느리의 발언이 그것이 할 일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돈 부부도 멍하니 딸의 얼굴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거든요. 딸이 며느리를 장장 5분이 넘도록 말리려고 했고 결국 저가 딸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만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본인들도 얼마나 어렵겠죠. 부모님이 더럽다는 말을 받아보는 것도, 그것도 자신의 자식으로 키워온 손이 있다는 것도요. 더러운 소리를 들었으니 속상하고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제가 딸을 말렸더니 전날 아들들이 같이 와서 둘을 분리시켰습니다. 미움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딸은 아직 뽑지 못했다고 말하며 대갈통을 뽑고 가겠다고 어질게 말했지만 이미 며느리의 혼은 뽑힌 것 같았어요. 넋이 나가서 주저앉아 통곡도 못했죠. 그렇게 첫 손자의 돌잔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준비한 3단 케이크에 칼 한 번도 대지 못한 채 끝났으니 말이에요. 큰 아들과 딸은 저와 함께 제 집으로 갔고 작은 아들은 먼저 손자를 데리고 혼이 나가며 며느리와 함께 떠났습니다. 작은 아들은 떠나면서도 날 쳐다보며 뒤돌아봤어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치 목구멍에 말이 걸린 사람처럼 괴로운 얼굴로 나를 쳐다봤기에 내 마음이 이미 다 한 것 같다고 팔뚝을 툭툭 두드려 주기까지 했어요. 물론 마음이 많이 상하고 제 아들과 손자가 제 자부심을 공격한 인간과 한 지붕 아래에서 가족으로 엮여 산다는 것이 걱정되었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더라도 자식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유리창에 작은 장미가 몇 개라도 있으면 나중에 아주 작은 자극으로도 금세 쨍그랑하고 깨질 텐데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부부의 싸움은 미세한 장사 것까지 용서해드립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끝내 이혼을 결심한 적이 있으면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상처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함께 살던 아들은 힘들면서도 더 많이 버텼겠죠. 돌잔치에서 있었던 일이 큰 충격이었겠지요. 그러다가 이혼이 답이 되었다고 해서 손자를 보여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소식 전을 미안해하며 울던 작은 아들에게 저는 그냥 걱정 말고 자신의 행복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네 행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 당신만 괜찮다면 전 다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하지만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 자식에게 제게로 할 수 있는 건 응원과 지지뿐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력하다고 해야 할까요?
없었던 일이 안타까웠습니다. 결혼을 결심했다면, 반대했던 것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큰 아들이 말하기를 그때 그랬다면 제가 작은 아들과 사이가 나빠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성철이 스스로 깨달은 후 정리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그 선택에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 같았습니다. 외양간을 망치는 며느리가 떠난다는 소식에 붙잡겠다며 제게 보수 공사를 하려 한다는데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마음을 돌리길 바란다고. 작은 아들에게 본인을 용서해주라고, 너도 용서하라는 말 해달라고 하신 거죠. 며느리는 작은 아들이 이혼 소장을 받은 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번호를 차단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오더군요. 결국 구두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노력이 거의 헛되어 보였다는 건데 처절한 듯 했어요. 급하게 찾아온 며느리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끝내 좁은 구두방으로 안 들어오고 길가의 풀 속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지금 막 돌이었어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버지도 잘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왜 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에게 나쁜 짓을 했을까요? 제가 아버님께 버릇없이 건방지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동딸로서 평생 부모님의 보살핌만 받아온 제 자신 때문에 아버님을 아버지로 믿고 대해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제 정신 차려서 아버님을 슬프게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아이를 낳고 곧 헤어지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죠. 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할게요. 임신한 순간부터 나는 알지 못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너는 지금 내 자식 위에 유혹을 못하겠다고 막아달라고 하는 거지.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막을 생각이 없다. 아니, 성철이 마음이 바뀐다 해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이혼시킬 거야. 네가 더럽다고 하니 손으로 기운 내 아들이 아까워서 결코 이혼을 생각하지 않으니 포기하고 가라. 가서 내가 그날 먹질하다 못해 몸을 뒤집어 써버려. 내 부모님 얼굴이나 닦아드릴 거야. 남편이나 자식의 이름을 내 부모님 마당에 붙잡아야 해. 전에 며느리가 눈앞에서 구두를 쾅 하고 닫았는데 한동안 그 안에서 숨을 죽이며 있었지요. 앞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경찰을 불러야 할 생각도 했는데 며느리는 몇 분 동안 통곡을 하다가 물러나더군요. 그렇게 후회하게 될 걸 그 전에 충분히 할 기회가 있었고 정신을 차릴 시간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스스로 찬 행동이나 다름이 없겠군요. 그래서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나 봅니다. 아무에게나 가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니까요. 며느리가 돌아가신 후 몇 날 후에 사돈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동안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해 숨기다가 있었지만 늦게서야 사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예뻐하고 사랑만 준 것만으로 제대로 한 부모가 아니었나 봅니다. 딸을 잘못 키워서 평생 자식을 키워온 부모로서 발버둥 쳐서 모욕하게 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에게 사과하지 마십시오. 어찌 이리 잘 부모가 됩니까? 저도 같은 부모로서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을 잘 압니다. 부모님도 저만큼이나 속이 많이 상하셨겠죠. 그러니 제 걱정 말고 사랑과 혜진을 추스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자식의 삶이 제 삶보다 더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해서 이혼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애를 위해서라도 함께 살아야 한다. 차라리 준호가 대학에 가면 그때 갈라서 매달리던 며느리는 이혼이 확정되어 가자 이제는 혼자서 못 보겠다고 당당하게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자녀 생각은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저 제 아들을 붙잡기 위해 한 말이었던 거죠. 그렇게 작은 아들이 이혼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힘들긴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없이 혼자 손주를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리고 지형하고 동생도 도와주니 온 가족이 손주를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하던 녀석이 제게 아버지는 혼자 저희 셋을 키웠는데 저도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키워야겠죠. 그러나 그것조차 어렵네요.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고 했을 때,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라는 자부심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있어서 자부심은 구두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구두방에서 뒹굴며 키워낸 제 자식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들이 제게서 덜 고통받고 행복하게 자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 남은 시간을 아끼지 말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 아들과 손자의 미래에 축복만 있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음악